혹시 나들이를 가신다 하시면 가장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약간 오늘 이제 할 주제와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 아트 위크라고 해서 패션 위크처럼 네. 그런 이제 전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끝나지 않은 전시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요 마지막 가을 날씨를 한번 그런 이제 의미 있는 전시나 행사에서 즐겨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다. 저도 진짜 시간 나면 전시회 종종 가는데 사실 저는 근데 작품 자체보다도 약간 테마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작품을 배치하는 순서가 진짜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죠.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걸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고 또 관객들이 중간에 지루하다거나 너무 이제 볼거리가 없다거나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획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예약을 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이제 번거로움도 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런 전시나 뭐 공연이나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의 어떤 기획과 좀 우아한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직업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뭔지 알 좋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왠지. 네, 근데 어느 직업일까? 어느 직업일까? 왜냐면- 큐레이터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큐레이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정말 이제 가장 딱 떠오르시는 게 이제 미술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곳에서 작품 설명해주는 사람 이렇게만 알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그냥 정말 단순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정말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전시, 공연 이런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또 이제 이 새 시대의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얼마나 좀 깊이가 있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술관, 전시관에 계신 분들 말고도 좀 이색 그런 큐레이터가 있나 봐요. 네, 좀 이거는 좀 아주 일반적이진 않은 네. 굉장히 이색적인 어떤 분야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그 왜 도너츠 혹시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좋죠. 네. 달콤해서. 그쵸. 그 도너츠 하면 딱 떠오르는 이제 프랜차이즈 알고 계시죠? D사에. 그쵸. 알아요. 네. 뭐 이제 그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에는 던킨 도너츠 큐레이터를 뽑습니다. 네, D사. 네. 네. 이게 나오면 안 되나? D사의 어떤. 네. 상관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그쵸. 네. 이거 어쨌든 채용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제 도너츠 이제 가장 유명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에서 이제 고객이 오면 정말 전시관 큐레이터처럼 오늘 기분이 이러시군요. 그럼 이런 어떤 도너츠는 어떠세요? 너무 우와. 새롭다. 네, 그런 네. 이제 도너츠 큐레이터도 굉장히 최근에 각광받는 아르바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은 제가 가서 제 기분 상태를 말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약간? 네, 뭐 기분 상태를 말씀하셔도 되고, 뭐 이제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새로 나온 이제 도너츠의 뭐 어떤 뭐 이제 영양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꼭 이렇게 도넛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네.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큐레이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큐레이터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뭐 프레젠터이기도 하고, 또 이제 기획자. 그리고 뭔가 편집자라는 어떤 이제 조금 더 넓은 범위와 분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큐레이터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희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앤디 워홀, 고흐, 백남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뭔가 번뜩 떠오르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예술가인데요. 팝아트, 화가, 그리고 비디오 작가인 이들은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선보이는 세계적인 거장의 예술가들이죠. 현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미술관이나 전시회장을 찾고 조각이나 그림 등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런 전시회장의 작품 전시를 기획하고 예술 작품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직업이 바로 큐레이터입니다. 우리말로 학예사
혹은 학예 연구사로 불리는 큐레이터는 통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수집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일을 담당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전시의 전면엔 나서지 않지만 미술관의 모든 일들을 감독하고 수행하는 큐레이터는 전시회를 갖게 될 작품을 선정하며 수집한 뒤 전시회장에 작품을 어떻게 전시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355개 직업 재직자 12,566명을 조사한 결과 수많은 직업 중 큐레이터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세련된 문화 생활을 위해 고민하며 예술 작품과 대중을 연결하는 직업, 큐레이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저한테 무언가 목마름이 있거나 외로울 때 미술관을 찾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시작한 일이 벌써 15여 년이 넘어가네요. 안녕하세요. 블룸의 미술관 학예사 김은영입니다. 미술관에서 현대미술 전시를 만드는 큐레이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주고자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소통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 덕에 어릴 적부터 미술관을 자주 다녔거든요. 제가 내성적인 성격 탓인지 작품들 사이를 거닐면서 조용히 대화하는 게 좋았어요. 사실 작품들은 말이 없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10대 때부터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성향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문화생태 잡지였던, 지금은 폐간이 되었지만 지호라는 잡지를 구독하면서 거기에 글을 쓰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편집 기자분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고, 또 대학 때는 예술을 하려면 일단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이 먼저 쌓여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영문학이랑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야 미술사를 전공했죠.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도 사실 틈틈이 일을 했어요. 미술계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저한테 가장 잘 맞을지 찾아야 했었거든요. 미디어시티 서울 같은 대형 비엔날레처럼 많은 일들이 급박하게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일도 해보고, 뉴욕에서 공부할 때는 드로잉 센터 같은 특색 있는 작은 미술관에 특정 홍보 아카이브 팀 같은 팀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집중되게 어떤 포지션을 경험해 보기도 했고요. 영구적 성격이 강한 미술관이나 작품을 파는 국내 갤러리, 또 기업 후원의 국제적인 프로젝트 일도 거치면서 현대미술계 안에서 사실 쉬지 않고 일했던 것 같아요. 여러 형태의 그 일들과 공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결국 제게 가장 잘 맞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도적으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작은 사립미술관에서 전시와 이를 해석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들을 받아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요. 작업의 첫 모습에서 가능성을 발견해서 전시로 인연을 맺은 작가가 국립미술관이나 국제전시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관객이 미술관에 계속해서 찾아올 때가 있는데,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뭔가 함께 성장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뿌듯함을 느껴요. 일반적으로 학예사란 직업을 그 작품에 대한 소개하는 사람 정도로만 이렇게 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시 기획이나 작품 디스플레이 일 등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시 기획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전시에 관련된 작품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작가를 섭외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또 전시회 준비 중에는 작품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작품을 옮기거나 벽을 옮기거나 직접 설치하는 등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힘이 세야 합니다. 특히 인턴 사원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미술사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견고하게 쌓고 타인의 내면 세계를 존중하면서 소통하면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빈 공간에 나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무언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타인과 함께 일하는 걸 즐길 줄 아는 이가 학예사가 되기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해야 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결국 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 규모의 비엔날레는 대부분 적은 예산으로 큰 일을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해내야 하는 구조거든요. 전시를 오픈해야 되는 날인데 당일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서 미술관 1층에서는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오프닝 행사를 하고 이제 관객들이 위층으로 올라오는 동안 맨 2층에서 작품 설치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간신히 빠져나갔죠. 긴박감 넘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팀을 이룬 큐레이터들과 작가들이 결국 해냈죠. 현실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어떤 직업이든 밥벌이가 돼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90% 이상의 시간을 쏟아야 하는 내 일이 지겨운 밥벌이로만 평생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언젠가는 반드시 상실감이 들거든요. 내 직업이 밥벌이로만 생각되지 않도록 일 자체에서 풍성한 삶이 실현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소장품 및 전시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미술관의 다양한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창의력, 기획력이 요구되는데요. 고고학과 사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등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최근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큐레이터 양성과정, 예술대학원이나 미술대학원의 예술기획 전공, 예술경영학과, 박물관학과, 미술관학과, 문화관리학과 등에서 전문 지식을 쌓고 실습 과정을 거친 후 큐레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정학예사와 준학예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국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경력을 쌓으면 학예 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 사립미술관이나 갤러리, 상업화랑의 경우는 학교 추천이나 인턴 사원을 공개 채용한 뒤 이들 중에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큐레이터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문화기반시설은 전년 대비 2,595개에서 2,657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술관은 2010년 141개에서 2017년 229개로 크게 증가해 큐레이터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만한 전시를 기획하며 대중들에게 늘 새로운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큐레이터. 창조성과 대중성을 갖추고 한편의 쇼를 연출하는 프로듀서와 같은 큐레이터에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큐레이터 직업에 대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말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 이런 게 워낙 많아져서 큐레이터 직업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거는 비단 이 큐레이터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정말 포스트 코로나와 이전에 어떤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네. 직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미술
예술과 관련돼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게 뭐 빈센트 반 고흐의 뭐 직접적으로 작품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지털로 해서 영상이 송출되는 전시가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네. 뭐 그런 어떤 뭐 약간 흐름도 있긴 하지만 사실 미술이나 예술은 직접 실물을 봐야 된다라는 맞아요. 인식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전시 그리고 또 온라인 관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던 뭐 코리아 아트위크 뭐 이런 이제 행사에서 서예전을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네. 뭔가 서예하면 네. 예, 약간 이제 좀 고풍스럽기도 하고 뭐 그리고 서예 같은 것에 뭐 그런 온라인을 즐기는 뭐 고객층이나 관람객이 관심이 있을까 하는데 이게 뭐 이제 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이 됐는데 10만 뷰가 넘어가는 와. 네, 그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어떤 기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사실 전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작품만 어디서 가져와서 그냥 아무 벽에나 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이 스토리에 맞춰서 그리고 그 작품의 어떤 특징에 맞춰서 이게 어떤 공간 대여도 되어겠지만 그 대여된 공간을 계속 이제 인테리어를 공사를 다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프라인 전시는 좀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전시를 하면서 이 대관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부대 비용이 굉장히 절감하면서 사실 전시업계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당히 흑자를 기록한 오. 전시들이 오히려 더 많았다. 네, 이런 건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의외네요. 그러니까요. 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용 절감입니다.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테리어나 뭐 대관료나 이런 것도 사실 있겠지만 그 인테리어나 대관료를 모으기 위해서 그 티켓을 어떤 전시 주최 측이라든지 투자사에서 일부 이제 본인이 판 티켓을 본인이 이제 구매하는 그런 행태들이 전시라든지 아니면 공연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네, 사실은 있는 어떤 업계의 네, 그런 것들인데 뭐 사실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 쪽도 네. 뭐 예를 들면 뭐 KBS 뭐 교향악단 이런 것들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네, 이렇게 온라인 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용 절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플랫폼이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사실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미술 이제 작품이 구매를 해서 소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어떤 작품에 대한 강한 애착이나 애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어울리는 어떤 뭐 좋은 뭐 작품을 좀 이제 걸어두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트 렌탈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작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뭐 3개월 렌탈을 하는 거죠.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 렌탈을 해서 우리 집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어떤 작품을 걸어놨다가 뭐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하면 뭐 반환하기도 하고 혹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이 그림 좀 질리는데 하면 다른 그림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우리 집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혹은 나의 취향에 맞는 어떤 작품을 이제 직접 큐레이팅 해주는 네, 그림 렌탈 큐레이팅 서비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림 렌탈 큐레이팅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지는데 혹시 네. 이 밖에도 다른 분야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테리어의 확장선에서 식물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오. 네, 플랜테리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플랜트, 식물이라는 뜻과 그리고 인테리어가 합쳐져서 플랜트 인테리어에서 플랜테리어가 된 건데요. 이게
그냥 뭐 집기들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식물들을 인테리어처럼 이제 배치해서 식물들이 이렇게 있는 월을 배치한다든가 뭐 아니면 화분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놓는다든가 이런 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식물을 큐레이팅 해주는, 이건 그냥 단순 인테리어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식물 큐레이터도 네, 굉장히 떠오르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 이렇게 카페 가서 큰 식물들 보면 아, 저건 내가 키울 수는 없겠지만 보고 있으면 마음 맞아요. 편안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역할 좀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이 밖에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이 큐레이터라는 어떤 직업을 이야기한다기보다 혹은 큐레이팅 분야를 이야기한다기보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의 보다 근본적인 정의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혹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내가 뭘 봐야지라고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을 추천해주면 저거 내가 좋은데 안 좋은데라는 나의 어떤 선택권을 굉장히 부여받게 되는 서비스들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정보라든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 큐레이터, 네, 그래서 이게 뭐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앞으로는 큐레이터의 시대다라고 네, 이야기를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IT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가 굉장히 뭐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내가 뭐 영상을 찍든 아니면 글을 쓰든 해서 크리에이팅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굉장히 정보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큐레이터들은, 정보, 인포메이션 큐레이터들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 유의미한 것들을 취합해서 혹은 본인이 어떤 영화면 영화, 뭐 책이면 책 등에 관심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본인의 어떤 플랫폼 혹은 본인의 SNS 채널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말하자면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어떤 큐레이팅 서비스가 마음에 든다면 그 큐레이터를 뭐 구독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 제작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큐레이터 모두가 좀 이제 수익을 배분하는 그런 수익 구조들이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떠오르는 한 가지 또 이제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식물, 디지털 큐레이터 등 다양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 조언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고르기 전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미술관 큐레이터,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큐레이터는 사실은 뽑는 것도 좀 많지 않고 되기도 힘들고 공부를 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은 많지만 사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뭐 굉장히 큰 자본과 어떤 굉장히 큰 인프라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미술관, 오프라인 미술관에서만 이제 큐레이터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다양한 큐레이터를 뽑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들이, 분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다. 과감히 도전해 보실만 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주제를 골랐습니다.